제가 그동안 풀사이즈 SUV 가장 큰 거죠. 사실 여기에는 뭐 X5 이상의 X7이라든가 뭐 레인지로버든가 이런 건데 사실 우리랑 거리가 멀죠. 막 억소리가 나고 막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거리가 멀고 현실적인 현실 가능성이 있는 현실적인 풀사이즈 SUV. 서민들의 뭐 대한민국의 GDP가 3만 불이 넘어가면서부터 언젠가부터 4천만 원짜리 내외가 일반적인 중형차에 자리매김을 하다 보니까 5천만 원대의 SUV, 고급 SUV라고 써놨기 때문에 가격은 한 4,700부터 한 5,700 또는 뭐 5천만 원 후반까지 딱 요 가격에. 왜냐면 얘네들이 옵션과 여러 가지의 가격 변동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5천만 원을 기준으로 보는.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가정에서 살 수 있는 현실적인 풀사이즈. 이 앞에다가 뭐 고급 좀 붙여도 되고요. 고성능은 좀 그런데 뭐 고중량 이런 거 붙여도 되고요. 자, 파워트레인을 일단 본다라고 하면 팰리세이드는 현재 2.2 디젤을 선택할 수가 있고 3.8 가솔린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미션은 현대자동차의 전륜 8단 오토가 들어가 있죠. 전륜 8단 미션이 들어가 있어요. 얘는 쉐보레 트래버스는 미국에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도 대부분 엔진이 이거 하나죠. V6 3.6 개솔린. 쉐보레 트래버스의 가장 큰 단점이죠. 파워트레인에서 고배기량의 엔진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다라는, 이게 쉐보레 트래버스를 선택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많은 고민을 주는, 특히나 대한민국 배기량으로 세금을 때리고 기름값이 비싼 대한민국에서는 고배기량의 하마처럼 처먹는 연비, 이것 때문에 트래버스가 상당 부분 많은 사람들로부터 선택에 있어서 고민을 줄 수밖에 없는. 쉐보레 트래버스는 마찬가지로 4천만 원 후반부터 5천 초중반까지 모델이 가장 많이 출고가 되고 있습니다. 둘 다 전륜 베이스로 돼서 뒤쪽으로 후륜이 나가는 전륜 우선의 사륜 방식, 전륜 우선의 사륜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둘 다. 자, 그러면 포드 익스플로러 현재 6세대죠. 5세대까지는 사실 얘네들이랑 마찬가지로 전륜 구동 우선의 말랑말랑한 승차감에 되게 띄우뚱띄우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금액에 굉장히 큰 차를 타고 미국의 엄마들한테 사랑을 받으면서 한때 대한민국에서 5천만 원 이하의 할인 판매를 하면서 많은 판매량을 가졌던 익스플로러인데 6세대로 와서 후륜 베이스로 바꿨어요. 근데 사실 전륜 베이스의 차를 후륜 베이스로 바꾸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포드가 익스플로러를 팔면서 이 익스플로러의 차급에 사실 후륜 베이스가 필요하지 않거든요. 전륜으로 파는 차를 후륜으로 판다. 어마어마한 결단을 한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나는 사실 이게 쉽지 않은데 이걸 어떻게 했을까 되게 궁금했는데 오늘 하체를 보고 알았어요. 뭐냐? 링컨의 에비에이터의 저렴이 버전이에요. 포드가 전략적으로 회사의 모듈화를 정리하면서 최대한 플랫폼을 생산 라인을 줄여야 되잖아요. 근데 익스플로러 전륜 플랫폼을 갖고 가느니 링컨의 에비에이터에서 확장이 되면 내비에이터도 팔리고, 그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 정도 사이즈에서는 얘네는 플랫폼을 단일화시키는 게 오히려 생산 단가가, 왜냐면 링컨의 에비에이터나 내비게이터를 만약에 포드 링컨 측에서 1년에 50만 대를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익스플로러가 전륜일 때 만약에 얘네가 1년에 이 차가 3, 40만 대 팔린다고 생각을 해봐봐. 전륜 플랫폼으로 3, 40만 대, 다시 후륜 플랫폼으로 50만 대가 나가는 걸 합쳐서 단일화된 플랫폼으로 8, 90만 대를 나가게 되면 생산 단가에서 엄청난 코스트의 이익이 오죠. 그래서 링컨의 에비에이터를 제가 예전에 리뷰를 했었잖아요. 오늘 포드 익스플로러를 봤는데 어디서 많이 본 것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 얘께 그대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링컨의 에비에이터는 가격이 8천만 원이 넘죠. 8천이 넘어요. 대신에 엔진이 V6가 들어갔는데 얘는 2.3 에코부스터 4기통짜리는 6,020만 원이고 3.0 이 V6 터보는 여기에 들어가는 엔진이죠. 얘는 한 370마력 나오더라고. 얘는 한 300마력 나오고 300HP. 얘는 한 370HP 나오는데 이 2.3 에코부스터 엔진은 엔진 되게 좋거든요.
포드 차 웬만한 차에 다 들어가는데 미국에서도 괜찮고 내구성 좋고 힘 잘 나고 연비 좋기로 유명한 엔진이에요. 포드가 이 엔진을 개발할 때 사실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엔진 되게 괜찮아요. 요 가격에서 할인을 2, 300 정도 해준다고 해요. 잘 사면 5,700까지도 산다는 말이 있어. 자, 이 금액이에요. 5,700만 원인데 링컨 에비에이터의 플랫폼을 가지고 후륜 기반의 올휠 드라이브 링컨의 플랫폼을 쓰는데 5,700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봐봐요. 현대 팰리세이드는 메인 서브프레임 앞쪽에 있는 서브프레임이 확장형이 아닌 굉장히 좁은 이렇게 확장이 안 돼 있는 여기 없는 아반떼나 옛날 소나타가 쓰던 말도 안 되는 이동치의 말도 안 되는 서브프레임을 쓰고 있죠. 그리고 소재 공학이 그렇게 좋지 않죠. 그래서 제가 주행을 할 때 과도하게 몰거나 고속 주행할 때 상당히 불리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쉐보레 트래버스는 확장형 프레임을 갖고 있고 차체 구성이 되게 좋죠. 단단하고 견인 능력도 되게 좋고 배기량이 높아서 기름을 많이 먹는 단점이 있는데 프레임 되게 단단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전륜의 서스펜션이 얘는 W15를 채택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 W15이 아니라 맥퍼슨인데 맥퍼슨인데 굉장히 튼튼한 앞과 뒤를 롤 방식을 써서 혼다 어코드처럼 굉장히 스포티하게 움직일 수 있는 강인함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자, 근데 그러면 프레임만 봤을 때는 쉐보레 트래버스가 이 팰리세이드보다 프레임에만 봤을 때는 얘가 월등히 좋아요. 이 팰리세이드보다 월등히 좋단 말이에요. 주행성에서는 이제 장단점이 나눠지겠죠. 실내 인테리어 사양이나. 자, 근데 얘는 엄청난 프레임들을 갖고 있어요. 메인 프레임부터 해서 서브 프레임이 얘네들 거의 2배 이상, 현대 거에 비해서는 곱하기 3, 여기에 비해서도 곱하기 2 이상의 서브 프레임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방대한 알루미늄들이 들어갔어요. 텐션 스트럿이 있고요. 얘는 맥퍼슨, 일반적인 맥퍼슨이 아니에요. 텐션 스트럿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스티어링 암도 알루미늄이에요. BMW X7이나 5 시리즈, 7 시리즈에 들어가는 그런 서스펜션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서브 프레임 장난 없습니다. 현대자동차의 3배 이상의 굵기며, 그리고 메인 뼈대, 메인 프레임이 있어요. 메인 인사이드 패널하고 휠하우스 전체가 다 알루미늄 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BMW의 5 시리즈나 아우디 A8, 7 시리즈들처럼 앞쪽이 다 알루미늄. 왜? 얘 거를 그대로 쓰니까. 그럼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누서진 익스플로러는 차값이 싼데 얘 거를 왜 그대로 갖다 씁니까? 생산량이 90만 대 정도 되면 그냥 하나 쓰는 게 싸요. 스틸 따로 알루미늄 따로 생산하느니 그냥 얘 거 그냥 쓰는 게 더 싸요. 대신에 얘네는 알루미늄 합금이 자세히 보면 독일 차처럼 알루미늄 합금이 때깔이나 좀 고급스러움이나 마무리가 이렇게 매끈하진 좀 거칠어. 딱 봐도 좀 싸구려 알루미늄 같아. 약간 질감이, 그다음에 성형 사출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싸 보여. 그러면 어때? 그런다고 알루미늄 합금 아니야? 어쨌든 말도 안 되는 알루미늄 합금들이 들어갔어요. 자, 얘는 전륜이죠. FF를 기준으로 한 4WD가 들어간 거고, 얘도 전륜을 기반으로 한 4WD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서스펜션은 반드시 트레일링 암이 나와야 되고, 거기에 부수적인 암들이 붙어서 멀티링크라고 하는데, 전륜 구동차는 뒷바퀴를 잡아주는데 한계가 있죠. 왜? 모든 구동과 무게중심이 앞쪽을 우선으로 세팅되기 때문에 뒷바퀴는 트레일링 암으로 끌어주면서 움직임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륜 구동차들은 뒷바퀴가 오버로 날아가지 않는 이상은 역동적인 액티비티한 움직임이 전혀 나올 수가 없죠. 더군다나 고중량의 SUV니까. 이 두 차에 비해서 중량도 포드 익스플로러가 훨씬 나가요. 공차 중량이 그냥 기본 바따로 2톤이 넘습니다. 자, 얘는 후륜 베이스에 에비에이터 걸 그대로 갖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럼 뭐가 들어가요? 여러분 기억나요? 에비에이터 때 내가 리어 서스펜션 뭐 들어갔다 그랬어요? 인테그랄 링크를 쓰고 있는, 자, 이 인테그랄의 후륜 서스펜션을 쓰는 차종들은 선두주자가 레인지로버죠. 레인지로버가 이거를 잘 쓰고요. 그 다음에 이걸 따라서 제규어가 쓰고 있죠. 근데 SUV에 들어가는 인테그랄 링크를 가장 잘 세팅한 회사는 여기가 맞고요. 제규어는 이거를
세단으로 갖고 오면서 약간 망친 격이죠. 그리고 인테그랄 링크는 사실은 일본 애들이 혼다라든가 뭐 닛산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과거에 90년대 일본의 스포츠카의 전성기 때도 자주 썼던 방식이에요. WC 본보다는 조금 더 다각도를 주고 멀티링크보다는 살짝 부족한 대신에 방대한 알루미늄을 넣을 수가 있어서 좋은 승차감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에비에이터가 이 인테그랄 링크를 썼었어요. 제가 되게 칭찬했는데 에비에이터를 제가 안 좋게 말한 건 뭐야? 레인지 로버가 쓰고 있는 인테그랄처럼 그 중간에 있는 링크가 얘네랑 약간 다르게 설치돼 있어 직발을 할 때는 좋은데 운동성을 가할 때 입체적으로 움직이는 건 부족하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1억 정도 했을 때는 얘에 비해서 내가 깐 거죠. 왜? 인테그랄 서스펜션의 움직임의 각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포드 익스플로러가 얘 거를 소재공학부터 구조적인 거 설계공학을 그대로 갖고 왔어요. 얘는 할인받고 사면 5,700이에요. 5,700만 원짜리에 알루미늄으로 떡칠이 돼 있는 인테그랄 링크를 후륜에 갖고 온다는 개꿀 내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SUV를 타면 요새 우리는 캠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캠핑을 하려면 견인을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갈라지는 거야. 노 선생님 팰리세이드 그냥 탈만하다고 안 했어요? 좋죠. 4기통 디젤이 있죠. 3.8 가솔린이 있죠. 실내 옵션은 가격 대비로 따지면 얘가 1등이에요. 옵션으로 보면 얘가 1등이란 말이에요. 실내 넓이도 얘가 제일 좋아요. 차도 이쁘죠. 그리고 고장 수리에 대해서도 얘가 미국 차들보다는 어쨌든 쌀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가격이니 옵션이니 다 좋은데 일단 주행 성능은 좋진 않아요. 근데 살살 타면 괜찮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노 사장처럼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차를 타고 멀미를 못 느껴요. 그냥 타면 좋아.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뭐냐? 캠핑을 다니고 견인을 하려면 엔진과 프레임이 좋아야 돼. 일단 프레임이 딱딱해야 돼. 자, 엔진은 힘이 있어야 돼. 엔진 힘이 있어야 돼. 그리고 뭘 받쳐줘? 미션이 받쳐줘야 돼. 왜냐면 트레일러를 끌고 가려면 엔진이 만들어진 힘이 미션을 타고 나가기 때문에 이 미션이 튼튼해야지만 고중량을 끌고 다닐 때 차에 부하가 안 간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때 저번 주에 얼핏 추석 전에 얘기했죠. 얘가 낼 수 있는 토크가 45야. 45kg 뉴런미터야. 자, 이 토크를 이 엔진이 내요. 그러면 보통의 독일 회사나 보통의 제조회사들은 미션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느냐? 자, 미션에 허용 토크라는 게 있어요. 허용 토크. 허용 토크. 이게 뭐냐? 자, 내가 미션을 만들었어. 자, 이 미션은요. 엔진에 달 때나 이 차에 달 때 차가 중량이 다 다르고 용도가 다르고 사람이 몇 명 타느냐? 트레일을 끄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자, 이 미션은요. 토크가 50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자, 그 차에는 엔진이 토크를 몇을 내죠? 그럼 보통 40. 보통 40 정도 냈을 때 50 정도의 토크를 받아줄 수 있는 미션을 달아줍니다. 왜?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많이 타거나 견인을 했을 때 미션에 부하가 걸리는 거를 이 허용 토크 범위가 큰 미션들이 그걸 받아준단 말이에요. 고장도 안 나. 오래 쓰고 오일만 자주 갈아주면 나중에 버벅이거나 미션이 변속이 안 되거나 뭐 토크 컨버터가 나가거나 이런 일들이 없어. 자, 근데 내가 저번 주에 얘기했듯이 현대 기아 자동차들은 대부분의 차들이 미션의 허용 토크가 그 미션이 적용된 차들의 엔진임하고 거의 다이다이를 떠요. 진짜 여유가 많아야 한 7%. 보통은 3% 내외. 아니면 아예 안전마진이 이걸 안전마진이라고 봐도 돼요. 미션의 안전마진. 미션이 받아줄 수 있는 토크에 대한 안전마진. 현대차는 내가 지금까지 조사한 것에서 뭐 더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까지 조사한 것 중에 가장 컸던 게 7%예요. 극히 한정된 차에. 대부분의 차는 3% 미만의 안전마진을 갖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노 선생님 안전마진 있으면 된 거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시봉. 뭐냐? 미국이나 독일 애들은 이런 차들의 미션을 달 때 안전마진을 몇 프로를 주느냐? 내가 보니까 최소 13%, 많게는 20%까지 안전마진을 줘요. 예, 10단 미션인데 오늘 하체요리 얘기를 했더니 미션의 오일 쿨러가 일체형 그 열 교환기가 이만한 게 들어가 있어. 왜 이렇게 큰 게 들어갔을까? 왜 이렇게 큰 게? 보통 이 손바닥만한 거 넣잖아요. 미션의 열 교환기를 엄청나게 큰 걸 넣었어. 왜?
미션에 부하가 걸리게 되면 어떻게 돼? 미션의 오일 온도가 올라가죠. 미션의 오일 온도 상승은 곧 어디랑 연결돼? 토크 컨버터의 내구성과 밸브 바디의 내구성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미션 쿨링 시스템과 더불어 안전 마진이 20% 가까이 돼요. 쉐보레 트래버스도 안전 마진이 15%가 높습니다. 얘네 둘 차들은 캠핑카를 끌고 다니거나 뭔가를 막 끌고 다녀도 미션에 별로 부하가 가지 않겠죠. 펠리세이드나 카니발 같은 거 여러분 아시죠? 카니발이나 일반 투싼 같은 거 큰 캠핑카 끌고 여행 갔다 오면 어떻게 돼요? 똥구녕이 찢어지려고 하면서 사람들이 그냥 미션이 마탱이가 같다고.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소렌토나 뭐 이런 거 갖고 저기 뭐 빠지에서 일하는 사장님들 보면 그 보트 같은 거 끌고 다니면 그분들 그냥 미션 다 마탱이 같다고. 국산 차들이 미션이 마탱이 가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안전 마진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에 대한 규제는 없어요. 제조사가 마진을 3%를 주던 7%를 주던 더 많이 주던 더 조금 주던 전혀 규제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유럽과 미국 차들은 13% 이상, 보통 평균적으로 15% 이상의 안전 마진을 두는데 우리나라 차는 유독 1대1도 되게 많아요. 1대1은 뭐냐? 미션의 허용 토크가 45야. 근데 엔진도 45야. 아예 안전 마진이 없어요. 나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 와, 안전 마진이 1%도 없네. 이걸 보면서 뭐가 생각나서? 아, 예전에 코나 EV가 안전 마진 때문에 불이 많이 났다라는 의심을 받고 있잖아요. 나는 그게 이해가 되는 거야. 사실 미션의 안전 마진을 더 많이 주면 되지 않느냐? 그럼 비싸지죠. 미션의 생산 단가가 비싸지죠. 밸브 바디든 뭐 토크 컨버터든 다 좋아져야 되니까. 그리고 냉각 계통도 보충을, 그러니까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비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할 만하죠. 안 해야 파워트레인의 생산 단가가 쌀 거니까. 근데 이게 뭐 국산차가 뭐 잘못하는 거냐? 그건 아니죠. 자기들이 봤을 때는 우리나라 도로 환경에서는 뭐 이런 거 없다. 그냥 뭐 살살 타고 다닌다. 자기들이 조사했을 때는 그냥 살살 타고 다니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거지. 노사장 같은 무슨 차 사냐? 나는 얘를 할인받고 산 다음에 150만 원을 정도를 들여서 댐퍼 스프링을 바꿀 것 같아요. 그러면 게임 끝날 것 같아요. 얘를 사서 댐퍼 스프링 바꾸면 얘한테 에비에이터의 에어매틱을 갖고 오자는 건 말도 안 되는 공사가 되는 거고, 그건 아니고 얘의 싸구려 댐퍼와 싸구려 스프링 레이트를 떼버리고 종발식이 됐던 뭐 일체형이 됐던 KW나 미국 애들은 폭스에서 아마 댐퍼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에드먼드인가 뭔가 또 몇 개 더 있어. 내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미국은 댐퍼 만드는 회사가 엄청 많아요. 걔네들 거 사다 그냥 넣으면 돼요. 그러면 최고의 차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리로 가겠습니다.